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보안업체 괴담. 내가 보안업체에서 일을 하거든. 용역업체야. 큰 회사에서 보안경비 업무를 부탁하면 가서 몇 년 계약한 다음에 보안경비 담당해주는 거거든. 말 그대로 경비지. 근데 내가 말이야. 순찰을 돌다가 계속 이상한 경험을 하거든. 야간에 순찰을 돌 때 항상 이상한 경험을 해. 이상한 경험이라기보단 이상한 걸 자꾸 봐. 10층짜리 건물인데 1층부터 9층까지는 사무실이고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까지는 휴게실, 주차장, 보안실, 기계실, 관리실 뭐 이런 게 있어. 그리고 10층은 옥상이거든. 10층에서 순찰을 돌 때 내가 자꾸 어떤 꼬마를 봐. 확인을 다 하고 나갈 때쯤에 흡연구역을 보면 누가 쭈그리고 앉아있어. 사이즈로 봐서는 딱 꼬마란 말이야. 무심결에 한 번 봤다가 놀래서 다시 보면 없어. 그리고 각 층의 사무실 순찰 돌 때는 새벽이라 사람도 없는데 타저치는 소리가 막 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있나 해서 불도 켜보고 사무실 자리 하나하나 다 확인해도 사람이 없어.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컴퓨터는 켜져 있어도 모니터는 다 꺼버린단 말이야. 첫 번째 순찰 때 모니터를 내가 다 끄고 사람 없는 거 확인 다 하고 내려갔다가 두 번째 순찰 때 올라가면 모니터가 켜져 있고 막 이상해. 그래서 내가 우리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너는 기가 세서 귀신도 안 보이고 귀신이 너한테 붙을 수가 없어. 내가 기가 너무 세서 귀신이 너한테 다가갈 수가 없어는 거야 이러더라고. 그리고 또 하는 말이 귀신은 기가 센 사람을 보면 자기가 이겨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대. 그래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주변 사물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나한테 공포심을 주려고 한 거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내가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할머니 집 근처에 무당집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랑 친해져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무당집 할머니가 이야기해 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다시 물어봤더니 내가 순찰 돌 때 혹것이 살짝이라도 보였거나 귀신이 사물을 가지고 장난친 곳 근처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 나한테 이겨보려고 귀신이 움직여 놓거나 장난쳐 놓은 물건을 내가 다시 움직이거나 만지면 다시는 근처에 안 올 수도 있지만 재수 없으면 평생 따라다닐 수도 있대. 그러다 보면 나도 기가 약해지고 서서히 귀신에 신다고 그러더라. 두 번째 이야기. 집착. 집착은 때로는 그 무엇보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가장 독하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기도 하죠. 집착의 메인 사람을 보았나요? 저는 보았고 그 사람은 아직도 저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인기가 많던 저는 한 여자에게 고백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런 식의 고백을 많이 받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진 여자를 사귈 생각이 없어 거절을 했고요. 하지만 그 여자는 저에게 매일 그렇게 고백을 했고 저는 그 여자의 그러한 용기와 끈기를 높게 사 결국 그녀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이 집착이라는 무서운 것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얼마나 챙겨주는지 사람들은 우리를 신혼 커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그런 행동에 저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그랬겠죠. 하지만 그러한 고마움이 서서히 두려움으로 바뀌는 전환점은 아주 간단한, 어찌 보면 좀 많이 사소한 그런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정말 먼지 같은 일로요. 얘기를 시작하자면 저는 그녀와 같은 대학을 다니므로 그녀와 같은 수업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노트를 놓고 가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 노트를 줄 요량으로 한번 쑥 훑어보았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히 적혀있는 노트. 정말 흰 종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빼곡한 글씨들. 그녀의 필기는 한 강의를 듣고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교수가 암만 말을 많이 한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적을 수는 없거든요. 그 노트의 내용이 그럼 뭐였냐고요? 강의 시간에 제 행동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소름이 끼치더군요. 뭐랄까, 이건 마치 내 사생활이 다 보이는 듯 집안에 몰래 카메라가 있는 느낌이랄까요? 불쾌하고 무언가 소름이 끼치고 그녀가 적은 행동들은 저도 미처 모르는 저의 무의식적인 습관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아 노트를 다시 제자리에 두고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도저히 그 노트와 다시 마주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절 너무나 잘 아는 그 노트는 저의 비밀 일기장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 노트 앞에서 저는 벌거숭이 옷까지 하나 없는 상태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마였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조금 그녀를 대할 때 조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조심하다는 뜻은 정말 제가 행동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의식적으로 조금 경보가 울렸다고 할까요? 하지만 무섭게도 그녀는 그러한 미세한 변화, 저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어떻게 그녀는 저보다 저를 잘 아는 걸까요? 그녀의 앞에 있는 저를 생각하면 마치 마리오네트. 그녀는 저의 행동 방식을 모두 이해하는 듯, 저의 패턴을 완벽히 꿰고 있는 듯, 저는 그녀의 앞에서는 자의식의 존재가 아닌 그저 프로그래밍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프로그램을 꿰뚫어 보는 프로그래머. 아니 저는 이런 표현을 쓴다면 좀 웃기겠지만 부처님 손아귀에 있는 손오공이었습니다. 그녀 앞에서 저는 제 의지대로 행동하지만 그리고 그 사실을 의식해서 행동을 바꿔보려 하지만 그녀는 저를 너무 잘 아는 듯 고장난 라디오를 고치는 수리공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는 고장난 라디오이고 그녀는 이미 제가 어떤 고장이 나 있는지 그저 훑어보는 것만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의 두려움은 나날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모습들이 거짓된 것으로 느껴졌고 그 더러운 기분에 저는 그녀를 밀쳐내고 싶었습니다. 지난 세월들이 마치 거짓이었던 그저 광대 노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모르지만 그녀는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가장 큰 공포는 바로 그녀의 수첩을 봤을 때입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녀는 언제나 수첩을 들고 다닙니다. 그 수첩은 낡고 애가 과연 기계로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그 태초의 시절에 수공업으로 만든 것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낡았습니다. 그 수첩을 펼치게 된 이유는 노트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장난이었고 저는 그 위험한 장난으로 진짜 위험을 만난 것입니다. 그녀의 수첩은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시절에 2000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다시 자랑하고 싶지는 않지만 중학교 시절에도 꽤나 날린다고 할 정도로 친구도 많았고 비행도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 친구들을 고등학교까지 버리지 못해 대학교도 변변치 않은 곳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펼쳐본 그녀의 수첩은 2000년도의 끝자락에 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를 보았다. 친구들이 말한 대로 멋있다. 그를 사랑한다. 사랑해 사랑해. 아 오늘 그가 술집에 갔다. 그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오늘은 그가 학교를 끝내고 곧바로 집으로 들어갔다. 그가 여자친구가 생겼다. 화가 난다. 그 여자를 죽이고 싶다. 어떻게 하지? 오늘 그가 여자친구와 영화를 보러 갔다. 그 영화를 보는 중에 그는 여자친구에게 오늘은 그의 졸업식이다. 그는 졸업식을 하기 전에 옥상에서 담배를 피웠다. 아쉽게도 그와 나는 다른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중학교도 다르고 고등학교도 다르다니. 그가 XX 대학에 원서를 넣었다고 한다. 나도 그 대학에 다닐 것이다. 엄마는 S대를 가라고 하지만 같은 대학 같은 과에 들어왔다. 그와 같이 듣는 강의가 있어서 너무 좋다. 그녀는 중학교 때부터의 저를 알아왔습니다. 아니, 마치 그녀는 전지전능한 신인 것처럼 그녀에게 저는 비밀이 없었습니다. 제 가장 깊숙한 생활까지도 그녀는 알아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와 잠자리를 함께한 사실, 술 취한 사람의 지갑을 훔친 사실 심지어 야동을 보며 자위를 하거나 그런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은 가장 어두운 저의 부분까지 그녀는 기록해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그녀의 눈밖에 벗어날 수 없는 왜 몰랐을까요? 그녀는 저희 지방 대학에 오기엔 너무 공부를 잘했습니다. 아무리 수석이라지만 이건 수준이 다르다고 해야 하나. 그녀는 공부만큼은 완벽했고 그에 대해서는 외골수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행동들이 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그녀가 알게 된다면 이미 저는 사생활이라고는 없는 감옥 속의 죄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녀가 어디서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언제나 저의 곁에 있었고 저의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기분이란 더러운 기분, 내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악몽 같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하던 그녀는 저의 모든 행동 반경을 알고 제가 아는 사람을 모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집착으로 인해 저는 하나의 인간이 아닌 박제품이 되었습니다. 자기야 이런 거 쓰면 안 되지. 세 번째 이야기, 공정함. 신이 발견되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발견은 아주 우연하게 이루어졌다. 신은 흑인이었고 현재 내전 중인 아프리카의 한 노인이었다. 먹을 것을 먹지 못해 빼빼 말랐고 온몸대 투성이었으며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이도 부실해 음식을 잘 씹지 못했다. 봉사를 하러 온 적십자 캠프에 신이 왔다. 그리곤 이렇게 말했다. 난 당신들을 다스리느라 매우 지쳤습니다. 이제 그만 교대하고 싶어요. 봉사단 사람들은 미쳐버린 노인이라 단정 짓고 곧바로 극진한 간호에 들어갔다. 첫 시작은 주사 바늘이 부러지는 것이었다. 영양링거의 바늘은 열대 부러뜨리고 나서 전문의는 주사요법을 포기했다. 두 번째는 식이요법이었다. 하지만 노인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물도 음식도 취하지 않고 지낸 지 20일째. 발견되었던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그 노인을 공사단은 미국의 물리학 연구소인 엠마로 보냈다. 다이아몬드 입자, 광속기로 혈액을 채취하려 해도 소용없었다. 그들이 그 노인의 DNA를 얻고자 하는 의도는 너무나도 엉뚱하게 해결되었다. 네, 세포가 보고 싶소. 진작 말을 하지 그랬소. 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자신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뽑아주었다. DNA 검사 결과는 흥미로웠다. 염색체가 55쌍, 노어 유전자가 포함되지 않았고 세대가 거듭할수록 강화되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미국이 임시로 명명한 교감골이라는 세포가 있었는데 현재 생물체에서는 발견하지 못한 프로토 DNA였다. 이 세포는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지구인들의 생각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 노인은 신이 확실했다. 미국은 당장 조사에 들어갔다. 비밀 항군 기지 구역에 조심스레 이동을 감행한 끝에 신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종교인들과 과학자가 초빙되었다. 역사학 석사와 현존하는 물리학 최고의 권위자, 신부, 스님, 그 외잡다한 종교 집단의 수장까지 모두 유리 감옥 안에 수감된 신 앞에 섰다. 당신은 어떤 존재요? 노인, 아니 신은 흐리멍덩한 눈으로 때하나 못지않은 흰색 가운을 느릿하게 쳐다보았다. 신이지. 오, 당신이 인간을 초월한 어떤 것이라는 건 확실해요. 하지만 신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 교황 로모코 2세가 눈에 살기를 담고서 말했다. 그러자 노인은 고개를 힘겹게 들어 올려 로모코를 바라보았다. 아, 자네가 생각하는 그놈과 나는 틀리다네. 자네는 주지스를 말하는 것이겠지. 안타깝지만 놈은 지금 자고 있다네. 멘틀 아래로 4만 킬로미터쯤 내려가면 묻혀있을 걸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라면 내 경고하겠는데. 당신은 방금 굉장히 저속한 신성 모독을 했소. 입 조심하시오. 그때 물리학자가 질문했다. 당신과 예수를 다른 사람으로 보는군요. 그렇다면 결론은 신이 다수라는 겁니까? 그렇지, 이 멍청한 친구들아. 하지만 지금 깨어있는 건 나와 다른 녀석 하나뿐이야. 마호메트와 주지스, 석가와 엘로힘 다 나열할 수도 없이 많아. 다만 놈들은 지금 모두 자고 있거든. 그때 가톨릭 신부가 열을 내며 외쳤다. 당신이 진정 신이라면 사탄과 악에 대해 정의해 보시오. 그것들은 대체 뭐요? 노인이 비실비실 웃었다. 사탄이라 마부스는 그저 조금 짓궂은 녀석일 뿐. 인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못된 녀석은 아니라네. 사탄도 당신과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까? 내가 방금 언급한 녀석, 나와 함께 깨어있는 녀석이 바로 마부스일세. 인간들 말로 사탄이나 악마니 하는 그것 말일세. 양자역학의 대가인 수석 박사가 안경을 썼다.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물었다. 인간들은 오랫동안 신이 존재하지 않는 그 무언가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처럼 물리적 형상을 지닌 존재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대체 뭡니까? 무슨 존재입니까? 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신들이라네. 어느 날 눈에서 깨어보니 지구였지. 지구 곳곳에 한 명씩 있었던 거야. 우리 모두는 대략 400여 명 정도였네. 그 중에 타이포스라는 친구가 한 장난을 제안했지. 우리를 닮은 어떤 것을 만들어 보지 않겠느냐고 말이야. 우리는 꼬박 7년에 걸쳐 자네들을 만들었네. 그리고 자네들 속으로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지. 검사해 보았으니 알겠지만 우리는 인간들의 사고와 교류할 수 있는 교감 능력이 있다네. 나는 내가 원한다면 60억 인구의 모든 생각을 하나하나 헤아리듯 읽을 수도 있고
동시에 그에 맞는 처방을 내려줄 수도 있어. 티베트의 스님 하나가 공손히 합장을 하며 물었다. 인간도 당신들과 같은 영역에 이를 수 있습니까? 아니, 불가능하네. 인간을 만들 때의 기본적 모토는 무리에서 따왔지만 자네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부 기능이 없지. 하지만 자네가 하고 있는 수련은 확실히 흥미롭더군. 흔히 동양권 문화에서 자주 봤어. 석가라는 친구가 인도에서 퍼뜨렸지. 인간을 좀 더 성장시키길 바라면서 말이야. 그때 모든 친구들이 비웃었네만 확실히 놀라운 수법이야. 오랜 시간 정진한 인간들은 적어도 반신의 경지에 이르더군. 그때 미 국방부 장관이 침을 튀기며 외쳤다. 전쟁과 살육은 어찌할 수 없는 겁니까? 나는 매일 밤 미국 내 도시의 상공으로 대량살상용 화학무기가 내려앉는 상상을 합니다. 무너지는 빌딩과 건물들,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사람들, 백신이 부족하여 죽어가는 아이들, 응급시설에 넘쳐나는 비명들을 말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휘저었다. 그 문제에 대해선 나도 답할 수 없네. 우리들 중에 자네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쥐지스 놈이지. 놈은 사랑과 애정을 인간들에게 외쳤으나 기어코 외면당했어. 그리고 다시금 기회를 주고 지구 아래로 들어가 잠이 들었네. 헌데 쥐지스와 사이가 매우 나빴던 신이 하나 있어. 바로 마부스라네. 둘은 항상 대립했지. 그리고 내기했어. 인간들이 쥐지스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마부스는 멘틀 아래로 들어가 억겁 시간 동안 잠을 자야 했고, 반대로 쥐지스의 사랑이 외면받는다면 쥐지스가 억겁 시간 잠을 자기로 말이야. 결과는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마부스의 승리였네. 우리는 그분을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결코. 로모코가 흥분하여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늘어진 턱살이 부들부들 떨렸다. 노인은 고개를 잠자코 끄덕였다. 로모코는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학자들과 종교인들의 얼굴에 대해 확인했다. 그분이 깨어나시려면 얼마나 남은 겁니까? 그건 결코 말해줄 수 없네. 하지만 하나만 말해주시. 마부스와 쥐지스의 내기는 끝난 것이 아니네. 쥐지스가 깨어나는 날, 다시 마부스가 찾아와 내기를 걸 거야. 우리 신들 모두가 그날 깨어날 것이야. 원래는 모두가 세상 관리에 참여했지만 두 명의 대립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두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거든. 나는 인간들이 도를 넘을 때에만 제재하기 위해 깨어있는 것이고 혼자 세상이 망가지는 것을 막으려니 벅찰 수밖에 없지. 모든 대중이 아연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깨어나 있는 신이 사탄과 눈앞에 필요하고 지친 노인 둘뿐이라니. 내가 말했듯이 나는 자네들을 다스리는데 지쳤네. 자네들은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이 마부스의 짓이라고 생각하는가? 미안하지만 그건 완벽한 오판이네. 마부스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 녀석은 철저한 방임주의 신일세.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야. 턱에도 설육도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 모든 일은 인간들 스스로가 저지르는 거야. 다른 신들은 그 뒤치다꺼리를 해주시. 하지만 마부스는 아닐세. 녀석은 인간들이 스스로 각성하길 바라는 엄격한 신일 뿐인 거야. 모든 좌중이 충격에 휩싸였다. 그 와중에도 노인의 가냘픈 목소리가 대중 사이로 파고들었다. 자네들 스스로가 저지르는 폭력들을 감당하기가 나 혼자 너무 힘이 드네. 60억과 교감할 때마다 섹스와 강간, 살인과 파괴, 우월심리와 정복감을 맛본다네. 나 같은 늙은 정신이 자그마치 60억 명의 폭력적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말일세.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네. 쥐지스가 깨어날 날이 머지 않았어. 하지만 그때까지 인류가, 지구가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은 지금으로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가 깨어날 때까지 자네들이 존속되고 있을지, 그건 누구의 신도 아닌 자네들의 몫이라네. 네 번째 이야기. 비가 오는 날. 차창에 부딪히는 빛발이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한다. 나는 와이퍼를 한 단계 더 올렸다. 장마라서 그런지 이놈의 비는 그쳤다가도 금세 다시 엄청나게 퍼붓곤 한다. 이러다가 진짜 오늘 영치금도 내지 못할 것 같다. 그나저나 정말 오늘은 손님이 없다. 간간히 반대편 차로에 차가 지나가는 것만 제외하고는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보통 이 시간대에는 취객들이 많이 나오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아무도 보이질 않는다. 헤드라이트에 비치는 빗물의 양을 보니 정말 비가 많이 오는 걸 느낀다.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든다.
마치 몸이 공중에 뜬 듯. 정확히 표현하자면 도로 위를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다. 흡사 내 택시가 잠수함이라도 된 것 같은. 부산 나 1990 영업용 택시를 몰게 된 건 약 한 달 전부터 된 것 같다. 요새는 정말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거라서. 어쨌든 학교 다닐 때 친구 따라 따놨었던 택시 운전면허가 이렇게 졸업 후에 바로 쓰일 줄은 몰랐다. 개인 택시라도 몰려면 그래도 경력이 있어야 하니까 영업 택시에 발을 들여놓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심야 시간대에 핸들을 잡게 된 것이다. 밤 11시에 교대에서 심야 할증 시간대의 손님은 잘만 잡으면 장거리가 많아서 돈이 될 때도 있다. 하지만 오늘처럼 비가 오거나 하는 날에는 완전 공치는 날도 있는 것이다. 교대 후 약 2시간 동안 한 사람의 손님도 태우지 못했다. 아니, 지나가는 사람조차 보지 못했다는 게 적당한 표현일 듯 싶다. 물론 엄청나게 쏟아붓는 비와 내부의 습기로 번져버린 성해 때문에 시야가 더욱 가려버린 이유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진짜 손님이 없다. 편도 4차로의 길은 포기하고 우회전을 해야겠다. 우회전을 하고 약 5분가량 달렸을까. 저만치의 가로등 밑에 누군가가 서 있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나는 행여나 다른 택시가 먼저 발견할까봐 서둘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희미한 시야를 뚫고 앞쪽에 서 있는 사람은 여자였다. 검은색 머리를 허리까지 기른 호리호리한 몸매의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다. 나는 이 시간에 혼자 서 있는 게 좀 갸웃거리긴 했지만 가로등 아래서 비에 다 젖어 서 있는 여자는 분명 택시를 기다릴 거라 생각하고 그 여자 앞에 택시를 세웠다. 잠시 동안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택시를 타는 게 아닌가 하면서 나는 사이드미러를 봤다. 그런데 어느샌가 그녀는 뒤 좌석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어디로 가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두구동으로 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릴 듯 말 듯 했다. 하지만 여기서 두구동까지 꽤나 장거리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영치금은 넣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비는 점차 더 거세진 것 같았다. 어느 순간부턴가 한기가 조금씩 들었다. 나는 차의 에어컨을 끄고 룸미러로 뒷좌석을 쳐다봤다. 비에 젖은 머리에 가려져 뒷좌석의 여자의 얼굴은 잘 볼 수 없다. 왠지 사방의 빗속에 고립되어 우리 두 사람만 남은 듯한 기분이 든다. 어디선가 스멀거리며 올라오는 불안감을 떨기 위해 나는 입을 열었다. 비가 많이 오죠. 뒷좌석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 나는 재차 말을 걸었다. 택시 기다리신다고 오래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택시가 잘 안 잡히던가요? 또다시 정막이 흐른다. 차창에 부딪히는 빗소리만 아니면 어딘가 비현실적이다. 나의 불안은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보통 오늘처럼 비 오는 날에는 집에 있는 게 상책이죠. 운전하다가도 사고 날 위험도 높고요. 아까도 교대하고서 광안대교 지나가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트럭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덮치더라고요. 급히 핸들을 꺾긴 했는데 부딪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질끈 감았던 눈을 뜨니까 피했더라고요. 트럭은 난간에 박은 것 같은데 구경하려다가 비가 많이 와서 그냥 나왔죠. 여전히 뒷좌석은 묵묵부답이다. 이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반응이 있을 듯 싶었다. 비현실적인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귀신을 태운 건가? 얼마 전에 동료 기사가 밥 먹으면서 했던 얘기가 생각났다. 으슥한 밤이었는데 말이야. 어떤 남자를 한 명 태웠거든. 근데 그 손님이 왠지 모르게 표정이 안 좋아. 대답도 없고 행선지만 말하고 한마디도 없더라고. 근데 운전하는 동안 진짜 계속 섬뜩섬뜩했어. 뒷덜미가 말이야. 어떻게 행선지까지 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오니까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집 앞에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집에 가봤지. 보통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는 가끔 귀신을 태우는 기사가 있다고 했다. 그 귀신은 대부분 자신의 기일에 제삿집에 가는 길이거나 무덤으로 돌아가는 길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 귀신을 태우게 되면 제사를 지내는 집에서 자신이 그 고인을 태우고 왔다고 말하면 요금을 2~3배 더 얹어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고 들었었다. 나는 등줄기로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다시 룸밀러로 뒤편을 확인했다. 분명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간간이 들었던 귀신을 뒤에 태우면 거울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생각났다.
거울로 보이는 여자는 더욱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지름길로 서둘러 달렸다. 도중에 내릴 수도. 엉이 만약 세웠다가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등골이 섬뜩한 것을 계속해서 느꼈다. 저절로 엑셀에 힘이 더 들어갔다. 와이퍼는 더욱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구동 근처에 오니 주변 이정표에 화장터를 가리키는 팻말이 보였다. 아, 여기는 영락공원 화장터가 있는 곳이지. 등 너머로 이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듯한 소리가 들린다. 여기서 좌회전해 주세요. 정말이지 빨리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 마침 주변에는 차가 없어서 신호도 무시한 채 핸들을 꺾었다. 어느 정도의 골목길로 들어서자 뒷좌석의 여자가 세워달라고 말한다. 나는 서둘러 브레이크를 밟고 가만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진짜 이렇게 긴장해보기는 처음이다. 잠시만 기다려 주실래요? 차비를 가지고 올게요. 룸밀러로 비친 여자는 그렇게 말하며 손가락에 반지를 빼서 뒷좌석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차에서 내렸다.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아직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하나 꺼내서 불을 붙였다. 아무리 돈이 든다지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다. 마치 시체를 닦는 아르바이트처럼 나는 마음을 진정시킬 겸 라디오를 틀었다. 라디오를 틀면서 왜 아까 라디오를 틀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다. 처음에 잡힌 주파수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전했습니다. 다음은 사고 소식입니다. 나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면서 뒷좌석의 반지를 봤다. 어차피 저건 진짜가 아니라 허상일 거야. 근데 이렇게 왜 이상한 기분이 들지? 광안대교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3톤 화물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가 바다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부산나 1990 영업용 택시의 운전자 박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트럭 운전자 최모 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현재 광안대교 주위는 택시를 인양하는 차량으로 인해 정체되고 은주는 이제 이별의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다. 대충 머리를 닦고 젖은 옷을 서둘러 갈아입은 뒤에 택시비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밖에는 아무도 없고 그녀의 커플링이었던 반지만이 비를 맞고 있었을 뿐이었다.